고민부터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못 벌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따져보시라. 투자 나침반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몇 가지 좀 나눠서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원유 가격이 뭐 이란 전쟁 때문에 뛰다 보니까 뭐 풍력 관련주도 오르고 태양광 관련주도 오르고 뭐 원전 관련주도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변수니까 제외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망하다고 그래야 될까? 뭐 예를 들어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원전인데 그 중에서도 SMR. 여기는 어떻게 뭐 이론이 없습니까? SMR은 이제 잠재력이 높은 유망한 기술이긴 한데 네, 아직 상업화가 안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관련돼서 원자력 전체적으로 원자력의 약점은 뭐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처음에. 그래서 원자력은 처음에 그 투자비를 누가 어떤 조건으로 대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경쟁력이 결정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사람들 많이 물어보세요. 예, 한국은 원자력 전기가 매우 싸다. 예. 그래서 원자력이 아주 압도적으로 우월한 미래의 기술이 아니냐. 근데 미국 가서 물어보면 전혀 반대의 답을 하거든요. 원자력 전기가 미국은 제일 비쌉니다. 여러 발전원 그래요? 중에. 네. 음, 그럼 미국은 왜 비싸고 한국은 왜 싸냐? 네. 원자력과 다른 것도 아닌데 다른 게 아니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대형 기준으로 기본으로 얘를 60년 운전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참고로 1.4기가짜리 두 개를 세트로 짓습니다. 네. 근데 그 한 개가 지금 예상하는 우리가 내일 당장 한다고 하면 개당 10조예요. 예. 20조를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60년 동안 회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60년 동안 회수를 하면서 이 발전소를 60년 동안 계속 풀가동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 단가를 뽑는 겁니다. 네. 그럼 전기 가격이 싸요. 뭐 50원, 60원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그럼 미국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미국은 이제 70년을 가정합니다. 지금 네. 신규 원전. 근데 우리는 가동률이 80%, 85% 이용률을 하는데 미국은 가스 가격이 워낙 싸기도 하고 그 에너지 시장 경쟁이 심하니까 실적 원전들을 보면 이용률이 높지를 않았어요. 높지 않고 이용률이 안 높으니까 투자자들이 원전에다가 투자를 할 때 원하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자본 투자를 할 때는 뭐 12%, 그다음에 은행 돈 빌릴 때는 7%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원전을 지을 때 원전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익률이 5%가 안 됩니다. 왜냐? 한수원이 하니까. 아하. 한수원이 공공기관이 이거를 하니까 아하. 그야말로 국가가 공공 인프라 할 때 요구하는 수익률이 보통 4.5%입니다. 예. 그 정도만 요구하고 돈을 이제 정부가 대줍니다. 네. 그러니까 싼 돈을 가져와서 이거를 짓고 60년 동안 너는 내가 전기를 무조건 사줄게라는 암묵적인 가정에 들어가면 전기가 싼 거고. 그렇죠. 미국은 투자자들이 이거 원전이라는 게 다른 뭐 태양광이니 ESS니 뭐 가스 발전이나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미국은 이제 가스 발전이 가스 쌀 때는 뭐 우리 돈으로 뭐 40원, 50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원전을 끕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 원전들이 2017년, 18년, 19년, 20년에 소위 말해서 수명이 남았는데도 많이 껐어요. 그 이유가 가스 발전에 치여서. 그럼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미국의 원전은 이제 요구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 금리가 높아져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전기 요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원전을 비슷한 노형을 계속 지어왔으니 이제 원전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지 노하우가 있고 공급망이 있는 거고. 미국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원전을 지을 때도 비싸고 그 비싼 원전에 요구하는 수익률도 비싸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가 70년 동안 계속 전력 시장에서 판매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걸 다 감안하면은 지금 전기값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 사업자들이 이 원전을 미국에서 이제 막 이 원전 사업자들하고의 거래가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사람들이 설비는 70년짜리인데 일단 30년을 요구해요. 30년을
개런티 해달라. 내가 전기 생산하면 30년을 사달라는 거를 요구해달라. 그럼 30년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상당히 전기값이 비싸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정부 입장이든 뭐 무슨 빅테크든 소비자든 간에 그 전기가 엄청난 전기인데, 엄청난 양의 전기를 비싼 가격으로 30년 보장을 해주려니까 자기도 이제 부담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에서는 신규 대형 원전은 이 딜이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다 보면 되는 게 뭐가 되느냐? 기존 원전을 수명 연장해서 재활용하는 거. 이거는 이제 투자비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그런 기준으로 뭐 20년짜리 계약도 되는 거고,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SMR은 계약이 다 뭐냐면 그 다 조건부 계약이에요. 아, 조건부예요? 예, 조건부. 그 조건을 공개 안 할 뿐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비밀이라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추측하는 건 뭐냐면 빅테크가 SMR 개발사한테 요구하는 전기 단가가 있습니다. 예. 그 단가를 맞추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단가를 맞춰주면 내가 전기 사줄게 해요. 그래서 이제 뉴스켈이나 이런 데가 그 비슷한 딜을 미국의 이제 공공전력회사랑 했다가 딜이 몇 개 깨졌죠. 왜 깨졌느냐? 처음에 조건부 계약을 할 때는 이런 거였어요. 뉴스케일이 우리가 예를 들어 네. 킬로와트아워에 100원의 전기를 공급할게요. 예. 이거 다 만들어지면 됩니다 했는데 막 이제 개발하고 보니까 죄송한데 저기 170원을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전기회사가 무슨 말이냐? 나는 100원이면 한다 그랬지. 170원이면 이거는 안 된다. 하면 딜이 깨지는 거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SMR 관련된 딜들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생산 원가를 낮춰야 되고 발전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또 미국은 뭐 셰일가스라든지 오일이 나오고 저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MR 도입할 필요성은 뭐 급하지는 않은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SMR에 대한 기대는 많았는데 이제 처음에 마중물로서 누군가가 너가 조건을 맞추면 내가 일단 사줄게라는 계약 자체가 안 됐던 거고, 그게 이제 풀렸던 거는 빅테크는 전기가 너무 급한데. 그렇죠. 지금 데이터 센터 네. 때문에. 빅테크는 전기가 급한데 내가 가스 발전소를 하려니까 가스 관 까는 거, 그다음에 송전망 까는 것도 하세월이고, 태양광 풍력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거기도 이제 하세월인데 SMR은 그냥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송전망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계약을 우리가 조건부로 합시다. 몇 년 몇 월까지 SMR 기술 개발해가지고 인증받으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확정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확정가가 예를 들어 뭐 130원 이하면은 내가 20년 전기 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타당성이 나와봐야 아는 거네요.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전력망이 급하다 보니까 일단 지어줘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래도 뒤에서 계산기 돌리고 이거 안 되면 우리 못 삽니다. 그럼요. 이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SMR에 대한 열기가 조금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가. 근데 이렇게 보시는 우리는 그 기대가 이제 2중, 3중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예. 그 SMR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일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아하, 우리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 기대가 이제 약간 모순된 측면이 있는 게 SMR이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빅테크 AI들하고 조건부 계약을 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개발 중 기술이니까. 실물은 없죠. 실물은 지금 유일하게 SMR이라는 거는 러시아하고 중국에만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건. 미국은 이제 돌아가는 게 없는데, 어쨌든 빅테크는 과감하게 계약을 해준 거예요. 조건부라도.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을 실행하면 되는데, 그 조건을 실행하는 거는 뭐 거의 높은 확률로 SMR을 온 버짓, 온 스케줄로 만들어줘야 돼요. 예산과 일정에 맞춰서. 네. 근데 그 예산과 일정을 누가 맞춰줘야 되느냐? 한국 업체가 맞춰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업체들은 SMR로 내가 돈을 벌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업 개발에 막바지에 가면은 뭔가 하나를 이제 감수해야 되는 거죠. 파이가 커질 거니까 이번 첫 번째 거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만들든지 네. 아니면은 뭔가 위험을 떠안고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발전 사업자의 수익성이 어떻게 되건 간에 기자재 공급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뭐 제조 서비스 쪽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발전 사업자들이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처음에 단가를 찍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제 딜에서는 대부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빅테크하고 맺었던 그 단가를 맞추려면은
그 EPC라고 하죠. 이 발전소를 만드는 네. 혹은 O&M 서비스 이거를 네. 다 단가를 깎아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 단가를 안 깎고 여기도 여기 원하는 대로 돈 다 주고 SMR을 만들어서 빅테크가 원하는 수준의 금액을 맞춰준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는데 네. 저도 에너지 개발을 뭐 여러 분야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경우는 제 경험상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빅테크도 다 빅테크가 SMR 하고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스 발전소도 생각하고 연료전지도 생각하고 태양광 풍력해서 가져올 거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다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빅테크가 무서운 게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두고 여러 군데랑 계약을 해요. 네, 여러 군데랑.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두고 연료전지하고도 계약하고 태양광과도 계약하고 SMR과도 계약한 다음에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다 지어놓고 뭔가 에너지 믹스를 하는 차원이에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개발되는 시점에 그때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건데 네. 이 데이터 센터 짓는 것도 자기는 조건부로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데이터 센터를 사업을 고려하고 어떤 장소에 이 센터를 지을 때 이거는 이제 충분한 이 AI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고 뭐가 사업이 되면 짓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 사고 뭐뭐 해서 2028년에 착공해가지고 30년에 준공해야지라고 이제 어떤 센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센터에 전기를 넣어야 되는데 네. 전기를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력 회사에서 그냥 전선을 따오면 제일 간단한데 네. 그건 지금 잘 안 되니까 예. 대안으로 뭐 가스 터빈을 옆에 붙이니 연료전지를 붙이니 SMR을 붙이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각 기술별로 경쟁을 시켜놓고 지켜봐도 돼요. 지켜봤다가 나중에 가서 그중에 셋 중에 제일 좋은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보면은 디테일을 계약 내용을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빅테크들이 무서워요. 그렇게 경쟁시켜놓고 자기는 나중에 고른다는 거죠. 밟을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래서 어차피 조건부 계약이었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빅테크라는 데가 왜 빅테크냐? 규모도 크고 이들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뭐 몇백억 달러가 우습잖아요. 그게 그냥 쉽게 그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유치 때문에 빅테크를 뭐 몇 군데 이렇게 만나보기도 했지만 네. 굉장히 돈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한 사람들이다. 철두철미하고 발전원이나 전력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옵션을 다 고려한다. 그래서 SMR이 잘 개발이 돼서 이 잠재력을 입증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도입이 많이 되겠지만 현재는 그 잠재력을 입증해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 AI 시대다 보니까 이제는 전쟁도 AI가 대신한다. 뭐 드론이라든지 뭐 지형 파악도 그렇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계에서도 AI가 그러면 활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많이 역으로?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그 변동성이 있고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내가 원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기상 상태에 따라 나오죠. 네. 그러면은 재생에너지가 기상 상태에 따라 전기가 어떻게 나올지를 일기예보를 가지고 예. 혹은 아주 뭐 5분, 10분의 어떤 구름 상태나 바람 상태를 보고 정밀하게 예측을 하면 할수록 원가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기술적인 부분인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백업 에너지원을 항상 붙여놔야 됩니다. 아하. 근데 그 백업 에너지원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전지전능한 예측력이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1분 단위로 다 예측을 한다. 그럼 이제 아주 최적의 그 백업을 붙일 수 있는 건데 현실은 이제 그 오차가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네. 넉넉하게 붙이니까 어떨 때는 너무 비싸게 너무 많이 이제 이거 백업을 붙인 거고 어떤 경우에는 백업이 불필요한 상황 혹은 너무 전기가 재생에서 많이 나와서 그걸 그냥 버릴 수도 있고 네. 그런저러한 이 예측이 완벽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네. 근데 AI가 이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 부분을 줄어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나 가스 개발에서도 AI가 도입되면서 기존에는 땅속의 기름이라는 게 뭐 우리가 여기 이제 사람들이 그림을 오해하시는 게 땅속에 무슨 호수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호수가 바가지처럼? 있고 퍼내는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는 이제 암석의 그 미세한 돌틈에 끼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압력이 높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쥐어짜는 겁니다. 스펀지 쥐어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스펀지 사이사이에 물이 이렇게 네네. 있듯이. 아니면 빨래를 제가 쥐어짠다. 그럼 빨래를 처음에 빨래가 물이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이 쭉 떨어지지만 예. 좀 있으면 물이 안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막 쥐어짜야죠. 그래서 물이 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도 안 되면 탈수기 돌리죠. 어.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수율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그 회수율이 뭐 안에 지수적으로 또한 다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절반도 안 됩니다. 회수율이. 근데 AI가 발달하면 뭘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그 우리 탐사 데이터를 조합해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무슨 압력을 집어넣으면 더 많이 나온다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복잡한 계산인데 그 계산도 소위 행렬 계산을 뭐 엄청나게 복잡한 행렬 계산을 하는 건데 그 기술이 AI 기술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 계산력 자체가. 그래서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기름 회사들이 덕을 보고 있는 게 과거에는 그런 엄청나게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막 계산을 하는 것들이 되게 비싸고 예. 이제 쉽지 않은 리소스였는데 지금 그 리소스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개 개인도 유전 데이터 넣어가지고 막 다 분석할 수 있어요. 분석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안에 지질 구조가 이런데 3차원적으로 쫙 이렇게 막 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은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회수율이라고 하는데 회수율이 지금 지난 몇 년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오일앤가스에 대한 투자가 줄었지만 그 투자가 줄어든 것보다는 생산량이 유지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AI를 활용해서. AI를 활용해서 쥐어짜는 능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계산을 더 해내서. 계산을 더 해내가지고 신기하네요. 최적의 지점에 구멍을 새로 뚫어가지고 뽑아내는 거. 왜 흔히들 이제 매크로 경제 보시는 분들이 AI는 디플레이션 요소라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인건비라든지 다 낮출 수 있다. 에너지 측면에서도 보면은 발전 단가 확실히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AI로 인해서. 네. 이거는 되게 또 편리해질 것 같고. 그러면 그 전통적인 산유국들도 그렇고 오일 메이저들도 구조적으로 생산 단가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회수율이 높아지고, 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의 어떤 수반되는 비용도 낮아지고, 예. 이건 이제 굉장한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AI가 발달하면서 이게 피지컬 AI로 결합이 되면은 예. 사람이 이제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못한 일을 얘가 대행하면서 거기서 또 비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 이제 태양광 패널이 좀 많이 깔리고 있는데 네. 사막의 태양광 패널은 사실 그 사막에 설치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거죠.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래가 날리면 그 모래 덮어버리니까. 때문에 이제 발전량이 떨어집니다. 네. 그럼 그거를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물 청소는 불가능하고 사막이니까 그렇죠. 계속 이제 빗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면적이 깔려 있으면 그걸 어느 세월에 빗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 하거든요. 그 로봇도 이제 지금은 소위 이제 이렇게 뭐 유선 조종 로봇이 이런 걸 쓰는데 앞으로는 완전 무인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그걸 계속 빗질을 하는 거예요? 로봇으로? 그럼, 예, 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메인터넌스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고장이 나면은 뭐 고장이 나거나 이제 그 블레이드를 멈춰서면은 고쳐야 되고, 풍력 발전기가 뱅글뱅글 돌면은 우리가 이제 차를 고속도로로 이렇게 여름에 운전하면 벌레가 막 붙잖아요. 네네네네. 풍력 발전기는 이 큰 거는 블레이드 끝의 속도가 시속 400km, 500km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레가 거기 막 엄청 죽어 있겠네요. 붙거나 계속 그 벌레가 이게 쾅쾅쾅 박으면은 이제 블레이드가 조금씩 파입니다. 그럼 이게 그 거대한 날개가 계속 조금씩 파이면 나중에 그 파인 것 때문에 얘가 이상 진동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뭐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이걸 다 깎아줘야 돼요. 깎아주고 보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높은 곳에서. 그 높은 곳에서. 그런 걸 이제 로봇이 자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AI의 발전은 에너지 생산 원가를 줄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거기다 피지컬 AI까지. 네. 오, 너무 재밌네요.